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55세 강태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행복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5세가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아내와 결혼한 지 28년. 슬아의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올해 28이에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착하고 예쁜 딸입니다. 제 자랑이자 삶의 전부예요. 6개월 전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2년째 사귀고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저희 부부는 기뻤죠.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딸은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도 저도 예비 사위를 만날 준비를 했죠.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딸이 데려온 남자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어요. 이름은 한준서, 31살의 중학교 교사라고 했죠. 준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고 대화하는 내내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 보였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흐뭇해했어요. 예비 사위가 참 괜찮은 것 같다고, 우리 딸이 복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준서를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도 우리 집에 초대했죠. 준서는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고 저희 부부에게 항상 공손했습니다. 딸과 준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부부도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3개월 전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희 부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준서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어요. 준서 어머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조곤조곤한 말투에 예의도 바르셨죠. 준서가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준서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준서 어머니는 말수는 적었지만 우리 부부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딸을 보는 눈빛도 따뜻했죠. 준서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좋은 집안을 만났다고 준서 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라고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것 같다고, 준서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일주일 후 딸과 준서가 예식장 계약을 했다고 알려왔어요. 1년 후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추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썸네일에 충격, 연쇄살인 같은 단어가 보였어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15년 전 있었던 한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범인 이름은 한성민. 7명의 젊은 여성을 살해한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거든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한성민의 잔혹한 수법, 유가족들의 절규. 당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습관적으로 댓글을 내렸어요. 그런데 상단에 있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 달린 댓글이었죠. 이 살인범 아들이 현재 땡땡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음.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땡땡 중학교. 그게 준서가 근무하는 학교였거든요. 아니, 설마. 이건 우연의 일치겠지. 같은 학교 이름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그 댓글의 대댓글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와, 대박. 그 교사 이름이 뭔데요? 이거 몇 년 전에 기사도 났음. 한성민 아들이 임용 합격해서 땡땡 중학교 근무한다고 소문 다 남. 학교 선생들은 다 아는데 쉬쉬한데요. 학부모들 모르게 하려고 엄청 조심한다던데. 사실이면 진짜 충격인데. 살인마 자식이 학생들 가르친다고. 약간 놀라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저희 예비 사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저는 검색창에 한성민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15년 전 기사들이었죠.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한성민 사건의 전말, 재판 과정, 피해자 유족들의 인터뷰. 읽으면 읽을수록 끔찍했어요. 그리고 한성민의 가족에 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성민에게는 40대 중반의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결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5년 전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성민 아들, 교사 임용 합격 논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한성민의 아들이 이름을 바꾸고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피해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임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기사에는 학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었죠. 하지만 그 학교가 땡땡 중학교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근무하는 바로 그 학교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성민 사건 관련 영상들을 모두 봤습니다. 뉴스 영상, 다큐멘터리, 피해자 유족 인터뷰까지요. 그러다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사건 당시 한성민의 아내와 기자가 인터뷰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렸지만 눈매와 이마, 체형, 대략적인 생김새 등이 보였죠. 그리고 목소리. 조곤조곤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눈매, 그 목소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 전 상견례에서 봤던 준서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너무 비약이야. 닮은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나이도 맞고 홀어머니라는 것도 맞고 학교도 일치하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준서가 근무하는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한준서 선생님이 한성민 아들이냐고. 고민하다가 학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선생님들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지나니 학교 선생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 준선의 학교 교사가 맞더라고요. 젊은 여교사 2명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 학부모인데 뭐 좀 여쭤볼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땡땡 중학교가 맞냐고, 혹시 한준서 선생님을 아느냐고요. 한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안다고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준서 선생님에 대해 좀 알고 싶다고. 혹시 그분이 특별한 과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요? 두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선생님은 주위를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준서 선생님의 아버지가 15년 전 그 사건의 그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다른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쉬쉬한다고 학부모들이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 철저히 비밀로 한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살인마의 아들이라니.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유튜브 댓글, 뉴스 기사, 학교 선생님들의 증언, 한성민 아내의 인터뷰 장면을 수백 번을 돌려봤어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준서는 한성민의 아들이 맞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딸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얼마 뒤 주말에 딸이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부는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딸은 우리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본 것, 댓글을 발견한 것, 조사 과정에서 알아낸 것들, 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것, 그리고 한성민이라는 이름.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옛날 기사들, 유튜브 영상, 한성민 아내의 인터뷰 영상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딸은 한참 동안 그것들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 딸의 충격과 슬픔을 가늠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딸이 말했어요. 준서에게 전화하겠다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저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니까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했습니다. 준서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하지만 딸이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자 목소리가 조금 굳는 게 느껴졌죠. 무언가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준서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아마 오는 내내 울었나 봐요. 거실에 우리 넷이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왜 이 사실을 숨겼냐고, 2년 동안 우리 딸을 속인 거냐고요.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고요.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면 수진이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정말 한성민의 아들이냐고, 모든 게 사실이냐고요.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목소리를 높여 따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냐고, 우리 딸 인생을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요. 너희 아버지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을 자그마치 7명이나 죽였다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생각해봤냐고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딸이 저를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준서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저 살인마의 아들과 결혼할 거냐고. 나는 너를 저 살인마의 아들에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준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살인마의 아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준서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는 15년 동안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돌 맞고 침 맞으며 매일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견뎠다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할 권리도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딸은 준서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죠. 매일 밤 논쟁이 반복됐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놈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요. 하지만 딸은 준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반박했어요. 딸은 준서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2년 동안 너를 속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반문했지만 딸은 자신도 준서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그랬을 거라며 준서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매일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딸은 점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저도 괴로웠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딸이 살인마의 아들과 사귄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학 동기인 변호사 친구 민철이를 만났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술집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철이는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준서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아버지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순 없다고요. 그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변 시선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철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수진이의 행복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딸의 결혼을 막는다면 딸은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 거라고요. 특히나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다고요. 저는 반문했어요. 제 딸이 그놈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민철이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부모가 반대할수록 자식은 더 고집을 부린다고, 오히려 역효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선 안 됐죠.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준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진짜 수진이를 사랑하는지,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요. 다음 날, 저는 준서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저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괴로워하고 고민했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뒤 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는 한준서 선생님은 훌륭한 교사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요. 아이들도 준서를 정말 좋아하고 잘 따르고 학부모들도 그를 신뢰한다고요. 동료 교사들도 처음에는 기피하고 꺼려했지만 준서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헌신적인지,
알게 되면서 다들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준서를 칭찬했어요. 특히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방황하는 학생들을 잘 도와준다고요. 자신이 힘든 시간을 겪어서 그런지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왕따 당하는 학생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한테 특히 잘해주고 그런 학생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준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 딸이 살인마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는 건 허락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저녁 준서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저희는 준서를 거실로 들였어요. 딸은 방에 있었죠. 준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발 부탁한다고 수진이와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했어요. 자신도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안다고 하지만 수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행복하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냐고요. 준서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내가 반박했습니다. 너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익숙하겠지만 우리 딸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딸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요.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를 잃을까봐 무서웠다고요. 수진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행복이었다고 그걸 잃기 싫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냐고요. 준서는 속인 게 아니라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매번 말하려고 했지만 수진이의 행복한 얼굴 보면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요. 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안다고 매일 뉴스로 봤다고요. 피해자들의 얼굴과 유가족들의 울음소리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속죄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냐고요?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신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수진이를 만나는 것도 반대하셨다고 수진이가 자기 때문에 고생할 거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지 않냐고요. 준서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 없이는 못 산다고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요. 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준서 씨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호했어요. 자신도 고민 많이 했다고, 정말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준서를 사랑한다고 준서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준서가 주선한 자리였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서 어머니는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15년간 겪은 고통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에게 죄송하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준서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준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과 결혼하면 수진이가 평생 고생할 거라고 그걸 자기가 너무 잘 안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성민이 체포됐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야근이라고 믿었고, 주말에 나가는 것도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경찰이 집에 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살인마라니요. 재판 과정은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범죄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죽고 싶었다고, 자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과 15년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웠다고 말했어요. 사건 후 그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집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넘어갔고, 그녀는 직장에서 쫓겨났죠.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들이라고 했어요. 준서는 학교에서 지옥을 겪었다고요. 살인마의 자식이라고 놀림받고 집단 폭행을 당했답니다. 급식조차 먹지 못하게 했다고요. 어느 날 준서가 온몸에 멍이 들어서 집에 왔다고 했어요.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학교에 찾아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전학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5번을 이사했다고 했어요. 자그마치 5번이요. 그때마다 준서는 새로운 학교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준서는 학교를 그만뒀대요.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죠. 매일 밤 울면서 물었다고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왜 자기를 미워하냐고요. 준서 어머니도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죽으려고 했지만 준서 때문에 살았다고요. 자기가 죽으면 준서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삶을 살게 할 순 없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진심으로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냐고요. 준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으로 다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준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인마의 아들로만 봐요. 수진이도 살인마 한성민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평생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준서를 포기하게 하겠다면서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서 어머니의 말이 100번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딸 수진이 역시 준서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몇몇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먼저 회사 선배 김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사연을 말씀드리자 김 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 결혼 막아야 한다고요. 당연하다고 했어요. 살인마 집안과 사돈 맺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미친 짓이라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서 자체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김 부장님은 그 말 역시 반박했어요. 저보고 준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요. 사이코패스는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제가 아직 준서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아내도 역시 아내의 오랜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오랜 친구라 솔직한 조언을 해줄 거라 생각했죠. 아내가 사연을 말하자 아내의 친구는 기겁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살인마 한성민이 맞냐고 놀라워했어요. 아내의 친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헤어지게 해야 한다고요. 절대 그런 살인마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선 안 된다고, 나중에 그 아들이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저희는 물었어요. 딸이 저희와 연을 끊어서라도 그놈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어쩌냐고요. 아내의 친구는 지금 당장은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 결혼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딸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지인들이 반대했지만 단 한 사람,
제 친구 영수는 달랐어요. 영수는 그 아들이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 죄를 자식이 짊어져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고 본인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착하고 딸을 사랑한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요. 수진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막는 게 옳은 걸까? 부모가 자식 행복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중 저는 한성민 사건 피해자 유족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았죠. 유족회 대표를 만났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였어요. 제 신분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23이었다고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때였다고요. 야근하고 귀가하다가 그 악마한테 당했다고요. 1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삶은 아직도 15년 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는 딸이 죽은 날 자신의 인생은 거기에서 멈췄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인생은 딸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딸의 마지막 문자가 아직도 핸드폰에 있다고 했어요. 엄마, 나 야근 끝났어. 집 가는 중 이라는 문자가 마지막이었다고요.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매일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다른 유족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성민의 가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유족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용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고 물으니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은 죽었는데 그들은 멀쩡히 살아있지 않냐고요. 그는 한성민 아들이 교사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 살인마의 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것이 원통하다고 했어요. 물론 한성민 가족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멀쩡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삶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분노와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유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그들에게 한성민의 가족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준서는 정말 죄가 없는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뿐이었죠. 며칠 후 준서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편지 한 통을 들고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서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편지는 존경하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라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한준서이지만 본명은 한준혁이라고, 아버지는 한성민이라고, 15년 전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15살 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걸 봤다고 적었어요.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때까지도 믿을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재판을 보러 갔을 때 피해자 유족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고요. 그날 이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가 숨 쉬는 것조차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학교에서 맞을 때도 친구들이 침을 뱉을 때도 돌을 던질 때도 참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버지 대신 속죄하는 거라고요. 수없이 죽고 싶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이름을 바꾸고 학교를 옮기고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 일으키지 않게, 그저 숨죽이며 살았다고요. 그러다 수진이를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한준서로만 봐주는 사람이었다고. 한성민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준서로요.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고요. 하지만 자기 과거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고, 비겁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적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보다 수진이가 소중하다고요. 하지만 자기가 수진이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살인마 자식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거고, 주변의 시선, 손가락질, 비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라고요. 그래도 수진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죄는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수진이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무릎 꿇고 빈다는 문구로 끝났어요. 제발 허락해달라고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준서의 고통이, 절규가 느껴졌거든요.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딸도 방에서 나와 울고 있었죠. 준서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준서의 편지, 딸의 눈물, 유족들의 고통, 주변의 반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내는 준서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우리 딸이 평생 고생할 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라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음 날 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준서와 결혼하고 싶냐고요. 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와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아냐고 물으니 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서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손가락질할지 다 생각해봤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요. 저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선택이 얼마나 제 딸을 힘들게 할지 알았기에 쉽사리 허락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딸 수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왔습니다. 수진이는 바르게 성장했고 어엿한 사회인이자 어른이 되었지요. 이제 수진이의 인생은 오롯이 수진이의 몫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저 수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지 알기에, 얼마나 큰 상처와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었기에 그 결정을 쉽사리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진이의 선택을 막을 수도 허락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딸의 결혼을 허락할지 막을지요. 그렇다고 제가 다 큰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고민합니다. 수없이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준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죠. 그의 과거는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뿐이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을 살인마 자식의 아내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요. 어디를 가든 그 과거가 따라다닐 거고 제 딸 역시 그 짐을 짊어져야 할 겁니다. 아내와도 매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면 아내도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딸은 여전히 준서를 만나고 있어요. 저희가 반대해도 만나죠. 사랑이 그만큼 깊은 거겠죠. 딸의 눈빛을 보면 정말로 준서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준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요. 아무 말 없이요. 그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이나 음식을 가져오고 항상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어제는 피해자 유족회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말 기억하냐고, 그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피해자들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유족들의 고통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한성민 가족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전 제 친구 민철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딸의 선택일 뿐이며 저와 아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긍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막아주는 것이 딸을 위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 부모로서 옳은 선택일까 밤마다 고민합니다. 하지만 답을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데려온 예비 사위 한준서.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마의 아들입니다. 15년 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성민의 아들이요. 제가 이 결혼을 허락한다면 딸은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요. 살인마 자식의 아내라는 꼬리표를요. 숨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들의 과거를 알아낼지 모릅니다. 항상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언젠가 아이가 그 진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막는다면 딸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픔을,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았다는 원망을요. 과연 무엇이 딸을 위한 길일까요? 준서의 과거는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거가 우리 딸의 미래를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 앞에 무너질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미래를 위해 막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태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짊어져야 할까요? 사랑이 모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 앞에서 무너질까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과 가해자 가족의 고통,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서도 사람이고 수진이도 사람이고 피해자 유족들도 사람이에요.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죄가 영원히 그들을 갈라놓을까요? 여러분은 태수님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결혼을 허락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